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종을 박멸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박멸하는 게 제노사이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제노사이드는 역시 그 홀로코스트 거죠. 2차 대전 때 나치가 보통 이제 유대인 600만 명 죽였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요. 폴란드인 한 200만, 소련인 300만, 그러니까 세르비아인 또 많이 죽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100만 명, 어떤 사람은 2,000만, 2,600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였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잔혹하니까. 네, 유엔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래서 제노사이드 협약이 1948년에 발효가 되거든요. Affirmed that genocid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which the civilized world condemns.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제노사이드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건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예. 유럽에서 그 나치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그 제노사이드가 그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견 근무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매일 보는 기록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잔혹상. 네. 일단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연방이에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슬로베니아가 있고 크로아티아가 있고 보스니아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서로 몇백 년 동안 진짜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다 민족이 다르고 그렇죠. 종교가 다르고 이러니까. 이쪽이 당하면 잊지 않고 그렇죠. 있다가 우리가 그렇죠, 힘이 그렇죠. 생기면 힘이 이렇게 생기면 복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죠. 1940년대 티토가 정권을 잡고 철권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주의적인 다름도 공산주의와 철권 통제 앞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3세계 리더 국가처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티토가 죽고 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밀로세비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고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인데 대세르비아주의, 세르비아인들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막 딱 한 민족주의자가 그렇죠. 대통령이 됐군요. 그러면 불안에 떨고 이거는 증오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막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독립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독립하면서 또 2만 명 정도 죽어요. 싸우고. 근데 문제는 보스니아예요. 보스니아.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는 그 민족들이 각각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내부에서는. 근데 보스니아는 세 민족이 비슷비슷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리더십 연방의 일부를 이루는 국가가 연방을 탈퇴할 때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중에 최대 범죄예요. 연방 반역 부정.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세르비아계는 똘똘 뭉쳐서 스릅스카 공화국을 만들어요. 보스니아 안에서. 그때부터 내전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루어진 내전이 보스니아 내전이고요. 이런 창고에 한 1,000명씩 넣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다 죽이고 시체들도 그 나중에 발굴이 돼요. 세르비아인들이 은폐를 했었거든요. 한 구덩이에서 600개, 600명 거, 700명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구덩이 옆에 다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쏘아서 그걸 고꾸라뜨리는 거죠. 그럼 뒤에 사람이 그 사람 것도 치우고. 근데 굉장히 좀 섬뜩했던 거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5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500명을 몰아넣어요. 500명을 몰아넣고 한여름인데 문 잠궈버려요 밖에서. 소변이 다 차오르서 소변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라고 한 사람보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이 발칸 반도가 보스니아 내전이 다 도살장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다 총 책임자가 20만이 죽은 전쟁 전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한 건. 전쟁 전체를 재판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못 찾았거든요. 13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수영을 기르고 안경을 끼고 세르비안에 숨어 살면서 이 사람이 대체의학 전문가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해서 그런 학회에서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을. Kad kažemo prirodna medicina, nije to ni samo prirodna medicina, jer i tu ima da su tamo u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도 자기 전혀 카라지치 아니라고, 난 카라지치가 아니라 난 그 의사라고. Hereby sentences you, Radovan Karadzic, to a single sentence of 40 years of imprisonment.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The verdict was watched on a big screen.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사건 정도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국제재판소를 하는데 재판연구관들이 우리 기록을 보더니 진짜 잔인한 거는 루안다 대학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안다 대학살은 100일 동안 11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이요? 100일 동안. 루안다에서 그 후투족과 투치족이 사는데 후투족은 85%고 투치족은 15%예요. 그때 투치족이 키가 좀 더 크고 코가 좀 더 오똑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벨기에는 이 소수의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핍박을 대신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 후투족은 투치족에 대한 원한이 막 뼛속에 그때 뼛속에 박힌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 벨기에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남았죠. 근데 이쪽이 다수잖아요. 곧바로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주변 탄자니아, 뭐 우간다 이런 데로 막 흩어져서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무장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루안다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럼 내전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근데 이제 후투 투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93년에 드디어. That peace in Rwanda will now enable us to concentrate on cooperation in this region. 이제 내전이 끝나고 뭔가 좋게 잘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4월 6일에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돼 버려요. On April the 6th, 1994, the plane carrying President Juvenal Habyarimana, a moderate Hutu, is shot down just before it's due to land in Kigali.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라 투치족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치족이 우리 민족 출신 대통령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종 방송에서 정치적 리더들이 이웃에 있는 투치족 전부 다 죽여라. 걔네는 바퀴벌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민족 감정이 타올라가지고 막 죽여. 그러니까 부인이 투치면 남편이 죽이고 안 죽이면 지옥이네요. 죽이면 지옥이네.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세테라는 그 밀림도가 있어요. 네, 마셰티. 예. 그거는 도끼 대용으로 써요. 너무 예리해가지고. 정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Neighbors killed neighbors. Husbands even killed their Tutsi wives. 투치족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후투족이.
자기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100만 명 이상이 다 이웃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된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안녕 잭 이렇게 잭 사람 이름 할 때 잭이에요? 잭, 예, 미국에서 이제 흔한 이름이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어떻게 그럼 거기서 하이 인사할 때 하이예요? 인사할 때 하이예요. 예, 그걸 거기서 따서 하이제킹. 근데 그거 좀 태워달라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 히치하이킹. 그거 몰라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다 허점들이 있으셔. 그것도 혹시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70년대에 거의 이제 절정이었다 그래요, 하이제킹이. 어느 정도였냐면 68년에서 82년 사이 14년 동안 684건의 하이제킹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8일에 한 대꼴로 공중 납치. 되게 허술할 때 했구나. 사실 8일에 한 대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행기가 공중 납치 당하던 시절이 있어.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제킹은 대부분 외국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하이제킹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하이제킹 사건이 69년도에 강릉에서 김포로 가던 비행기에 강릉 김포?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운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서울을 향해 강릉공항을 막 이륙하고 있었다. 이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북한 공작원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그 칼기가 북한으로 갔죠. 넘어갔어요? 네, 실제로. 35분 후 서울발 비행기는 엉뚱하게도 휴전선을 넘어 원산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와,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실제로 내려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2분 그리고 나머지 승객 7분은 아직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승객들 일부만 한국에 이제 귀환이 되고 의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전기 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족들은 그 아무 죄도 없는 분들. 그렇죠. 네. 지금 생사 여부는 잘 모를 텐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서 내가 46년인가 응? 엄마, 나 경기. 안녕히 계세요. 와도 맞아, 엄마. 같이 나와 있어. 자, 그래 들어도. 69년도에 이 하이제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안 승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경찰관을 승무원복을 입히는 거예요. 무장한 경찰관. 네. 실제로 보안 승무원이 하이제킹을 막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요 69년도 사건 이후에 한 13개월이 지나서 71년도 1월에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칼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기장님의 회고한 내용을 봤더니 이륙한 지 한 20분 만에 1만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커다란 폭음 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에서. 네네. 조종실 문이 폭탄으로 부서지고 저 정도 되는 구멍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이산화탄소 떨어지고 막. 네, 난리가 나가지고 승객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종사분들 뒤를 돌아봤더니 납치범이 한 손에 폭탄을 들고 북으로 기술 돌려라. 사실 북한 공작원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월북하려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 김상태 집에서는 폭약과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기사철이 나왔는데 이때 잽싸게 기장님이 항공기가 납치됐다. 이걸 빨리 소식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도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코드 번호가 있대요. 암호 코드 7500이 우리의 비행기가 납치됐다. 지금 현재 7500 전투기 2대가 우리나라 비행제 군 비행장에서 떠서 납북되고 있는 칼기를 에워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넘어갔네요. 거의 뭐 준전시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되면은. 그렇죠. 이 납치범이 물어본 거예요. 기장한테 저 밖에 비행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전투기 아니냐? 그 기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북한 영공에 왔기 때문에 미국이가 온 거다. 또 이때 승무원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기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승객들한테 지금 우리는 납치돼서 북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갖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주세요. 이런 방송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객들이 막 난리가 울부짖으면서 신분증을 꺼내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납치범은 믿은 거죠. 확실히 북한 땅으로 비행기가 들어왔구나. 납치범이 다시 한번 창밖으로 이 비행기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순간에 보안용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머리를 향해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즉사하죠. 현장 즉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납치범이 들고 있던 폭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뇌관이 터진 거예요. 네, 뇌관이 터진 거죠. 비행기에서 2번의 폭탄이 터진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조종사분 중에 한 분이 그 전명세 씨라는 분이 그 순간에 이 폭탄을 덮은 거예요. 몸으로 덮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그렇죠. 이분 돌아가셨죠. 아이고. 네,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보안 승무원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됐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바뀌었대요. 94년에서 이제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서 보안 승무원을 경찰이 아닌 이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게 돼 있는데 이 테러를 겪은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보안 승무원이 그래서 한 명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 타고 있대요, 항상. 그렇게 위치를 알려줘도 되나요? 실수. 9.11 테러 때는 아예 얘네들이 그 교육을 받잖아요. 예. 직접 그걸 손으로 잡아서 운전을 하거든요. 테러범이 진짜 직접 운전했다고? 운전을 해요. 네. 수동 운전으로. 그러니까 그 수동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직접 박는 거죠. 사실은 최악의 범죄라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9.11. Another jet, Dylan. It's another jet, Dylan. Holy. Oh my God! Oh my God! Everything will be okay. If you try to make any move, you'll danger yourself and the airplane. 근데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디선가 그걸 TV를 다 보셨잖아요. 다. 기억이 안 지워지죠. 그때 이제 미국 뉴욕은 낮이었고 우리는 밤이었죠. 저녁이었어요. 저는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TV를 급하게 켰던 기억이 나고 비행기가 그리로 가고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거기에 비행기가 생중계로 보게 된 거죠. 와, 저는 그때 사부 연수원 1년차 동네 슈퍼에 라면 사러 갔다가 천장에 붙여놓은 TV에 그렇게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을 계산을 못하고 계속 같이 있고 그 주인 아저씨도 계속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생하게 뭔가를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9시 그 생방송 중계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을 아니 처음에 4대 비행기가 무섭더라고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서 이제 미국 영공에서 납치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납치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하죠. It was 8:46 in the morning. That's when this stopped even resembling a normal day. Right then and there, I knew that this was going to be the worst day.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있을 때 다시 남측 타워로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미사일, 폭탄 같은 거 실지 않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엄청난 타격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지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휘발유가 되게 무서운 폭탄이에요, 사실은. 9.11 테러에서도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작전을 피거든요. 황금 연료를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죠. 거기가 하나의 폭탄이에요. 이 공중 납치된 세 번째 비행기가 미국 펜타곤. 네, 펜타곤. 미국인들의 자존심 펜타곤을 타격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남쪽 산악 지역에 떨어져요. 네 번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백악관 아니면은 의사당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수가 다시 꺾이면서 펜실베니아 쪽에 이제 이 네 번째 비행기 유일하게 테러범들이 조종실을 장악하지 못한. 그 테러가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 나도 저기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나 대신 지금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애도가 좀 큰 것 같아요. 9.11 테러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보안 검색이 전과는 비교가 항공기 내부에서는 조종실 문 엄청나게 센 소재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조종실 문을 지킬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조종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누르게 되면 조종사조차도 한동안 조종실 밖을 못 나가는. 정말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조종실 밖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똑똑똑 노크하는 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승무원을 위협하고 똑똑똑 노크를 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군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CCTV가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가위나 문구용 칼을 갖고 탈 수가 있었대요. 그 액체류. 맞아요. 네, 100ml 이상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행기에 갖고 못 타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면서 겪는 문화는 2001년 이후에 다 생긴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때 뭐 라이터 생겼고. 같은 거 뭐 몇 개 이상 못 가고 이거 다 그 검색대 앞에 뭐든지 다 물통 버리고 이러는 문화는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공격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본토가. 이 미국의 방공망 자체가 저게 초일류 강대국이 맞나? 미국 영공에 당시에 수천 대의 항공기들이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비행기가 납치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대가 납치된지도. 그래서 모든 비행기의 교신을 그러면서 납치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비행기 쪽으로 이제 전투기를 띄워요. 미국 공군에서는 격추시켜야 된다. 결정을 못 한 거죠. 근데 제가 자국민이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국민이 타고 있고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렇죠.